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78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이 할머니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자식들이 아무리 권해도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계기로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끊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약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큰 돈을 쓴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은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정정한 분들을 연구해 보니 이들은 모두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것을 시작하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운동이나 건강식품 또는 명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놀이입니다. 뭐야, 놀이?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78세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그 놀이의 비밀, 늙어서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골목길에서 고무줄놀이 하던 그때,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한 놀이꾼이었습니다. 밥 먹으라는 엄마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해가 지는 줄도 모를 만큼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기놀이를 하다가 손바닥이 까져도 계속했고, 비석치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다시 일어나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놀이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노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던 골목길, 오빠들이 팽이를 돌리던 마당, 동생들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던 학교 운동장. 그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어도 먹을 것은 부족했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놀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노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이제 철 좀 들어라. 놀 시간에 공부나 해라.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대학 가려면 놀면 안 돼.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야. 놀이는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가는 순간부터 놀이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며느리인데 밖에 나가서 놀면 되겠어? 친정 어머니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모두 아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재우고 다시 깨어나서 울면 안아주고 내 시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잠깐 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모두 죄책감이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 놀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살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놀이는 사치였고, 웃음은 죄책감이었고, 즐거움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이었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 인생 살아야지. 남편 정년하고 나면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 놀이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노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죠. 뭐 할 게 있나요?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좋아하시는 게 뭔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했으니까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희생이 미덕이었고 참는 것이 사랑이었고 내 행복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피곤해하면 안마를 해주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이들 옷은 제일 좋은 것으로 사줬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참아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사줬습니다. 시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고 친척들 음식 대접하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늙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은 은퇴했지만 자기 친구들 만나러 바쁩니다. 골프 가고 등산 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돌봤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했어.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부모 봉양.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싶어. 젊었을 때는 남편이 화내니까 못하고 중년에는 애들 키우느라 못하고
이제 늙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 걸 그랬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놀이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이를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아십니까?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또 TV 보고, 잠들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런 무료하고 외롭고 무의미한 삶이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놀이를 되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는 그냥 시간 보내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이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8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한 분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고 기억력도 또렷했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비밀이 뭘까요? 연구진이 이분들의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그림을 그렸고, 어떤 분은 춤을 췄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했고, 어떤 분은 정원을 가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활동을 할 때 완전히 몰입했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다른 걱정은 다 잊었고 오직 그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의욕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놀이를 하면 뇌가 이거 좋은데? 이거 더 하고 싶어 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신경세포가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의 신경세포들이 새롭게 연결됩니다. 마치 나무에서 새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뇌에서도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6개월 동안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도자기를 배우고 사진을 찍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6개월 후 두 그룹의 뇌를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새로운 활동을 한 그룹은 기억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평소처럼 생활한 그룹은 오히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 수치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한 그룹은 우울증 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었고,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네 번째, 치매 위험이 감소합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3%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를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 손을 움직이는 부위, 창의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모두 함께 일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청각, 운동, 기억,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마치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골고루 사용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85세에도 정정하신 한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은 70세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계도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을 꾸준히 연습했더니 이제는 동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85세 치고는 뇌가 너무 건강하다고, 70대 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바이올린 연주라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2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합니다. 새로운 곡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고 작은 공연도 합니다. 그때만큼은 나이를 잊습니다.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섬에서는 90세가 넘어도 정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대나무 바구니를 짜고, 어떤 분은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분은 천을 짭니다. 손끝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뇌의 해당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뇌과학자들은 손은 제2의 뇌라고 말합니다. 손을 많이 쓸수록 뇌가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배우고 표현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손을 쓰는 활동이라도 설거지와 그림 그리기는 다릅니다. 설거지는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는 매번 다릅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고 내일은 인물화를 그리고 모레는 추상화를 그립니다. 매번 새로운 도전이고 매번 새로운 배움입니다. 한 75세 할머니는 요리를 놀이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밥을 해왔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요리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를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또 밥을 해야 하네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새롭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어보고 맛보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놀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알아서 젊어집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늙고 싶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놀이나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놀이하고 있는데요. 매일 TV 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이랑 문자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놀이가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가짜 놀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활동입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 보내기, 소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기. 이런 것들은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TV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저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뇌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전함만 느껴집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만 듭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데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시간이나 가라고 켜놓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갔구나 싶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즐거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가 간 거예요. 이것이 가짜놀이입니다. 시간은 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놀이는 무엇일까요? 진짜 놀이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고,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손과 머리와 마음을 모두 사용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합니다. 어떤 색을 쓸까 고민합니다. 붓을 잡고 캔버스에 선을 그어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조금씩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색을 입힙니다.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표현합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리고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춤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박자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동작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음악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놀이입니다. 어떤 꽃을 심을까 고민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매일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조금씩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내 손으로 생명을 키워낸다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글쓰기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해봅니다. 예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손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봅니다.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요리도 훌륭한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손질하고 썰고 볶고 조립니다. 맛을 봅니다. 간을 맞춥니다. 완성해서 누군가와 나눠 먹습니다. 그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사진 찍기, 뜨개질하기, 목공예하기, 서예 쓰기, 시 쓰기, 등산하기. 이 모든 것이 진짜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놀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하며 놀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은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한 72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단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요. 배도 안 고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남편이 밥 먹으러 들어와 해도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하다가 정말 깜깜해져서야 들어가요. 이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둘째,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생각하면 설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채화를 배우는 한 68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생각해요. 어제 그린 그림에 손을 더 볼까? 아니면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런 설렘이 60년 만에 처음이에요. 셋째,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스카프가 짜지고 케이크가 구워집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78세에 처음으로 뜨개질을 배운 할머니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남이 만든 것만 사다 썼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손주가 그 목도리를 하고 할머니 최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고 함께 배우고 함께 즐깁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65세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을 추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함께 춤추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이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아픈데도 잊고 나가게 돼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다섯째, 계속 발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집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줍니다. 70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음계도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3년 후에는 손주들 앞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악기를 배운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어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반면 가짜 놀이는 어떻습니까? 시간만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발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때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TV를 아무리 많이 봐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성취감이 없습니다. 소파에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보냈구나 하는 자괴감만 듭니다. 물론 TV를 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매일 TV만 보면서 지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삶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진짜 놀이는 우리를 삶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더 많이 느끼게 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많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가짜 놀이는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감각을 무디게 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놀이입니까? 가짜 놀이입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가짜 놀이를 진짜 놀이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진짜 놀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놀이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놀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놀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까? 공책 귀퉁이에 담벼락에 심지어 땅바닥에도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색연필을 사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수채화 학원에 등록해 보십시오.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며 흥얼거리던 기억, 친구들과 함께 노래자랑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불러보십시오. 노래교실에 다녀보십시오. 합창단에 가입해 보십시오.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흙으로 뭔가를 빚고 나뭇가지로 뭔가를 만들고 천조각으로 인형을 만들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자기를 배워 보십시오. 목공예를 시작해 보십시오. 뜨개질을 해 보십시오. 한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연을 만들어 날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나무를 깎아서 연의 뼈대를 만들고 한지를 붙이고 실을 매달아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연 생각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 만들기 동호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나 이거 좋아했었는데.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70세 먹은 노인이 이런 거 한다고 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다들 환영해 주었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나무를 만지는 순간 60년 전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연을 하늘에 날렸을 때
그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내 어린 시절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억누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남자가 그런 거에서 뭐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가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돈이 안 되어도 쓸모가 없어도 그냥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75세인데 연 만들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전국 연 축제에도 나가고 어린이들에게 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연을 들고 공원으로 갑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했습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놀이의 실마리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진짜 놀이는 시계를 보지 않게 만듭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몇 시간이 흘러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몰입 또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아픔도 잊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한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단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벌써 점심때야? 하고 놀라요. 배도 안 고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그냥 계속하고 싶어요. 꽃들과 대화하고 흙을 만지고 잡초를 뽑다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천국이에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책을 읽을 때입니까? 뜨개질을 할 때입니까? 산책을 할 때입니까? 요리를 할 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놀이입니다. 한 68세 할머니는 우연히 캘리그라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문화센터 수업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붓을 잡는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물 냄새, 붓의 감촉, 종이 위에 글씨가 써지는 소리. 그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쓱 한 획을 긋는데 그 짜릿함이란. 첫 수업이 3시간이었는데 10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내내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신문지를 펴놓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도 잊고 써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밥 먹어 해도 안 들렸어요. 조금만 하다가 밤 10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뭔가에 빠져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평생 처음인 것 같았어요. 지금 그 할머니는 매일 2시간씩 캘리그라피를 합니다. 좋아하는 시구를 쓰고 명언을 쓰고 손주들에게 줄 카드에 글씨를 씁니다. SNS에도 올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주문도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글씨 좀 써주실 수 있나요? 돈을 받고 글씨를 쓴다는 게 꿈만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무엇을 할 때 조금만 더 하게 됩니까?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어차피 잘하지도 못할 텐데. 못하면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시작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놀이의 목적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춤을 못 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립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74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악보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우쿨렐레를 치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악기점에 가서 우쿨렐레를 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드 하나 잡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잘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간단한 동요 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손주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느낀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서툴러도 틀려도 그게 뭐 어때요? 나는 즐거운데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77세인데 우쿨렐레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요양원을 방문해서 연주 봉사도 합니다. 실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연주를 들은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즐겁다면,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활동을 찾고 완벽하려 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놀이를 찾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놀이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에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친구가 아파서 만나지 못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연락이 끊기고 어떤 친구는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자기 인생 살느라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남편과도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 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TV를 보고 나는 나대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밥 먹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가 울려도 보험 권유 전화거나 스팸 전화입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이 듭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을 일으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한 75세 할머니는 혼자 사는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일합니다.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유일한 대화예요.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아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밤이 되면 내일도 또 이렇게 하루가 가겠지 싶어서 눈물이 나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고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나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65세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춤 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가 춤을 춘다니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평생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이 무료했고 외로웠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다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왈츠 음악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다음 주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발을 잡고 헷갈렸고 박자를 못 맞췄고 파트너의 발을 밟기 일쑤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수업 전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수업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다 보니 정말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춤을 추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나이도 다양해요. 60대부터 80대까지.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춤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뭉쳤어요. 이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나가요. 지금 그 할머니는 70세인데 댄스 스포츠 동호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서면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외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무슨 스텝을 배울까? 전화기도 자주 울립니다.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공연 연습하러 가자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싶어요. 놀이는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혼자였던 사람을 함께로 만들어 줍니다. 외로웠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 할아버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 무료했습니다. 아내하고도 대화가 없었고 친구들도 다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 직장 동료가 등산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등산을 해야며 거절했지만 동료가 계속 권해서 한번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낀 성취감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함께 오른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정상에 올라서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산 후 막걸리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만 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취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산에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구들과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75세인데 등산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산을 정하고 일정을 짜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벌써 100개가 넘는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도 등산과 같다는 걸. 혼자 오르면 힘들지만 함께 오르면 즐거워요. 서로 도우면서 가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집에서 TV나 보면서 늙어갔을 거예요. 놀이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특별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진솔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직장 동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아플 때 병문안 와주는 진짜 친구들입니다. 한 70세 할머니는 서해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함께 글씨를 쓰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보다 더 자주 만나요. 딸은 바빠서 한 달에 1번 만나는데 서해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니까요. 이 친구들이 내 생각을 더 잘 알아요.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이 힘든지 다 알아요. 지난해 그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서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왔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처럼 챙겨주는 게, 아, 내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놀이는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로 연결시켜줍니다. 외로웠던 사람에게 따뜻한 관계를 선물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느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다고요? 외롭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이를 시작하면 친구가 생깁니다. 진짜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도 배경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놀이가 주는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뒷전이었고 항상 누군가를 위한 역할만 해왔습니다. 철수 엄마 김과장 부인 큰며느리 이렇게 불렸습니다. 정작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밥부터 챙겼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봐주고 학원 보내고 밥 먹이고 시어머니 전화 오면 달려가고 명절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시부모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중에 할게.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이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고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남편은 은퇴했고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평생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이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68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괜찮아? 남편이 뭐라고 안 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고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내 욕구는 이기심이었고 내 행복은 사치였고 내 꿈은 철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할 때만큼은 다릅니다. 놀이를 할 때만큼은 오직 나 자신이 됩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7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등산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무슨 등산이야. 다칠라. 집에서 쉬어.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남편 말이 맞아. 내가 무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나 등산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 거예요.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오르니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넓었고 바람은 시원했고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이웃 눈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등산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빠지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투덜댔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점점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75세인데 한 달에 2번씩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닙니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모두 올랐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사진을 찍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이제는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나 이번 주말에 등산 간다 통보해요. 남편도 이제는 잘 다녀와 해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67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면 상도 받곤 했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미대야? 시집이나 잘 가야지. 그렇게 꿈을 접었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느라 그림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가 수채화 전시회를 봤습니다. 예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는 순간 50년 전 그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도 그림 그리고 싶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림 배우고 싶어. 남편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배워?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수채화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그런 생각은 다 사라졌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색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어가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 짜릿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걱정도 있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정말 자유로워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저녁에 뭐 해야 하나, 남편 저녁은 뭐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오직 이 그림을 어떻게 완성할까, 이 색은 어떤 색과 섞을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나만의 시간이에요. 6개월 후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풍경화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어. 내 손으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어? 내가 그렸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당신이? 진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남편도 나를 몰랐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를 전혀 몰랐구나. 이제 할머니는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사람들을 그립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려.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옵니다. 칭찬을 합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불려요. 동네에서 그림 할머니라고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드디어 나만의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놀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돼.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야. 평생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됩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꿈꿨지만 포기했던 것들, 이제는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입니다. 72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남들이 왜 상관해? 당당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손주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박. 할머니 멋있어. 손주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우리 할머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뿌듯해요. 내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놀이가 주는 자유는 단순히 시간적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에 대한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나이라는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누가 그랬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집에서 쉬어야 해. 누가 정했습니까? 그것은 모두 편견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놀이는 그 감옥의 문을 엽니다. 나와.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고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것이 바로 놀이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놀이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놀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놀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놀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한 줄 쓰는 것. 오늘 날씨가 좋다. 기분이 좋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한 줄로 시작해서 점점 두 줄, 세 줄로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됩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예쁜 꽃을 사진 찍는 것.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특별한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핀 들꽃, 담벼락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공원의 나무.
그것들을 사진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크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등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집에서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60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글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책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한 작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용기를 냈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시장에서 고등어를 샀다. 저녁에 손주가 전화했다. 딱 3줄이었습니다. 서툴렀고 맞춤법도 틀렸고 문장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뿌듯했습니다. 내가 글을 썼어.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다음 날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썼습니다. 처음에는 3줄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5줄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니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점점 쓸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썼고 예전 추억을 떠올리며 썼고 손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살이하며 울었던 날들,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뻤던 순간들도 썼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을 때,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딸의 결혼식 날, 그 순간들을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공책 20권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는 공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비 출판이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후회되는 순간들, 다 꺼내서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치유되더라고요.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게 됐어요. 고작 공책에 몇 줄 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작은 시작의 힘입니다. 한 줄의 글쓰기가 20권의 공책이 되고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책을 쓰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65세에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뜨개질 영상을 봤습니다. 예쁜 목도리가 뜨개질 바늘 사이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평생 뜨개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재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손뜨개방에 가서 가장 간단한 도구를 샀습니다. 바늘 2개와 털실 한 뭉치, 5,000원도 안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상에서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땀 뜨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실수로 풀어지기도 하고
땀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천히 하면 되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연습했습니다. TV 보면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떠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목도리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걸 만들고 있네. 한 달이 걸려서 목도리 한 개를 완성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땀이 고르지 않고 너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도리였습니다. 손주에게 선물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손주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걸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니. 그 뒤로 계속 뜨개질을 했습니다. 목도리, 모자, 장갑, 조끼.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무늬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든 작품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이제는 뜨개질이 내 일상이 됐어요. 저녁마다 바늘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땀 한 땀 뜨다 보면 걱정도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오직 뜨개질에만 집중하게 돼요. 명상하는 것 같아요. 고작 5,000원짜리 도구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공책 한 권, 털실 한 뭉치, 색연필 한 세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자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걷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하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새 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집니다. 한 73세 할아버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태웠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눌어붙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는데 물량을 잘못 넣어서 질척해졌습니다. 아, 요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밥 한 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제육볶음 만드는 법. 처음에는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면서 따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리가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섞고 불 조절을 하고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는 과정이 즐거워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내가 퇴원한 후에도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할아버지가 요리를 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도전하고 아내에게 대접합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놀랐어요. 당신이 요리를 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 요리를 기다려요.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물어봐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70년 만에 아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책을 펴서 한 줄을 써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불러보십시오. 동네를 산책하면서 예쁜 풍경을 사진에 담아보십시오. 딸에게 전화해서 나 뭔가 새로운 거 배우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시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면 됩니다. 잘할 자신이 없다고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그냥 편하게 쉬어. 애들 밥이나 해주고 손주나 봐줘.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창피해.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안 될까요? 편하게 쉬기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고 90세에 마라톤을 뛰는 할아버지가 있고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 대신 나이가 많지만 해볼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와카미야 마사코, 나이는 90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82세에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뤘던 할머니가 코딩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직접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마사코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배우면 되지. 나이가 많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되는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배워갔습니다. 1년이 걸려서 첫 번째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 게임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만든 게임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애플의 CEO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사코 할머니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앱 개발자로 유명합니다. 90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경험을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나는 82년을 살면서 쌓은 지혜로 게임을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박막내 할머니를 아십니까?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가르쳐 주면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색했고 뭘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일상, 할머니의 요리, 할머니의 생각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꾸밈없는 모습, 솔직한 이야기, 따뜻한 인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지금은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책도 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이 변했습니다. 평생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어요. 댓글을 읽으면 힘이 나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지금 박막내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여전히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요. 미국에는 95세의 요가 강사가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타오 포철린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87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으로 몸이 아팠는데 의사가 요가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앞으로 굽히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동작을 할머니는 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몸이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웬만한 동작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 할머니는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요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95세 할머니한테 요가를 배운다니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받아보니 할머니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87세에 시작해서 95세에 강사가 됐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시작할 때가 바로 적기예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못하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건 게으른 거예요. 한국에도 놀라운 분들이 많습니다. 75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80세에 마라톤 완주한 할아버지, 82세에 사진전을 연 할아버지. 이분들은 모두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 78세 할머니는 73세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 가난해서, 여자라서, 시집 가야 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학 강의실에서 할머니는 50년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주뻘 되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할머니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5년 후 할머니는 78세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뤘어요. 73세에 시작했지만 해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82세에 첫 번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손주가 쓰던 카메라를 물려받아서 이것저것 찍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였습니다. 산책하면서 풍경을 찍고 꽃을 찍고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풍경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찍으러 가고 밤늦게까지 야경을 찍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칭찬했습니다. 감성이 남달라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7년 후 할아버지는 82세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본 풍경들, 느낀 감정들이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진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5세에 시작해서 82세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시작했기에 더 의미 있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천천히 깊이 있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해? 이것도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합니다. 해볼래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지혜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자산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런 말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자신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가 만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78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이 할머니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도 할머니는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습니다. TV를 켜놓지만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친구가 전화해도 만나기 싫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딸이 매주 찾아와서 엄마 밖에 좀 나가세요. 사람들도 만나시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정말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귀찮고 힘들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빨리 남편한테 가고 싶다. 삶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한다는 전단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이 찾아왔고 그 전단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한 번만요. 재미없으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할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가볼게. 첫 수업 날 할머니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안 가겠다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약속이 있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어색했습니다. 선생님이 흙을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흙을 손에 쥐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촉촉함, 흙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져봤던가, 얼마 만에 손으로 뭔가를 느껴보는 건가.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흙을 치대고 두드리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접시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레 위에 흙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 손끝에서 천천히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릇, 흙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순간 할머니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흙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흙을 어떻게 만질까? 어떤 모양을 만들까? 어느 정도 두께가 좋을까?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났다는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를 한 게 얼마만인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내내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흙의 감촉, 물레가 돌아가던 소리,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설렘.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지네. 이렇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만들어 볼까?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빗고 거울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제대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지난주에 봤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지난주에 만드신 접시 어땠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자기 수업을 다니면서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수업에 가는 날이야 생각하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옷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서로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칭찬해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만든 작품을 생각하고 다음 주에 만들 것을 구상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이런 거 만들었어. 너한테 줄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빠지지 않고 수업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추워도 몸이 조금 안 좋아도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기다려져서 갔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도자기를 배우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약보다 더 좋은 치료였나 봅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맨날 우울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밝게 웃으세요. 할머니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고 도자기 수업 생각을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친구들과 통화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이제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수채화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재미있으니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설렜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자신의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센터 로비에서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전시회였습니다. 그동안 만든 도자기 작품들,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고 이웃들이 왔습니다. 모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1년 전 엄마와 지금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죠. 남편 따라가고 싶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겁고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해요.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싶어요. 78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사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도자기 하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전에 딸이 권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집에 틀어박혀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놀이의 기적입니다. 약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놀이가 해냈습니다. 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를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을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던 사람을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울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놀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78세 할머니가 도자기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놀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이가 뇌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고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은 이야기 들었어. 감동적이었어. 나도 해봐야겠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놀이를 찾아보십시오. 공책을 펴서 한 줄을 써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두 줄을 쓰고 모레는 세 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불러보십시오.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혼자 부르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마음껏 불러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예쁜 풍경을 사진에 담아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길가에 핀 꽃,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것들을 카메라에 담아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나 뭔가 새로운 거 배우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딸이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엄마, 정말요? 좋아요. 같이 알아볼게요. 딸과 함께 문화센터를 찾아보고 수업을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아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등산 배우고 싶어.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것입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뒷산부터 시작해봐요.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 뭐 같이 배워볼까?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친구도 외롭고 무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안에 기뻐할 것입니다. 오, 좋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친구와 함께 시작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60세 할머니가 일기 한 줄 쓰기로 시작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65세 할머니가 뜨개질로 시작해서 손주들에게 선물을 만들어주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등산으로 시작해서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자유를 찾았습니다. 78세 할머니가 도자기로 시작해서 우울증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게 맞는 것을 찾게 됩니다. 아, 이거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잘할 자신이 없다고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이 많이 드는 놀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책과 펜 5,000원이면 됩니다. 색연필 한 세트,
1만 원이면 됩니다. 운동화 한 켤레 3만 원이면 산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하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 30분을 놀이에 쓰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30분씩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80시간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이것도 핑계입니다. 혼자여도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요리하기. 모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수업에 다니고 친구가 생깁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는 순간 여러분은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책상 서랍을 열어서 공책과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따라 불러보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예쁜 것들을 눈에 담아 보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딸에게, 아들에게,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나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 것입니다. 뭔가 기대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은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새로운 일상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들이 말할 것입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6개월 후 여러분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밝은 얼굴, 더 생기 있는 눈빛, 더 당당한 모습.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스스로에게 놀랄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작하길 잘했어. 늦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은 오늘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년 후에 1년 전에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것입니까? 아니면 1년 후에 1년 전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하고 감사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료하고 외롭고 무의미한 날들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로 채울 것입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놀이로 가득한 인생, 웃음으로 가득한 인생,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1000걸음이 되고 10,000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새 인생을 응원합니다.